71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맞이하는 10번째 생일이기도 했죠.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뽀얀 먼지들을 비추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뜨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주는 위안은 이런 건가 봅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침은 드셨어요? 그럼 챙겨 먹었지. 너는 밥 먹고 출근하는 길이냐? 네, 방금 회사 도착했어요. 오늘 저녁에 미선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미역국은 아침에 드셨을 테니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사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하다 힘들면 전화하고 조심해서 와라. 늘 그렇듯 다정하고 든든한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따뜻함 뒤로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더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 혼자 찾아왔는데 올해는 며느리와 함께 온다는 사실이 달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며느리 유미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가족이 된 사이에 전화번호 하나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인가요? 하다못해 정육점 사장님 번호도 저장되어 있고 세탁소 아저씨 번호도 내 전화기 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정작 며느리라는 아이의 연락처는 아들 전화를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멀고 먼 곳에 있었어요. 마치 얼마 전 아들 생일 때처럼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재우고 잡채를 볶아 바리바리 싸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뭘 했는지 아세요? 아들 휴대폰으로 5만 가지 기프티콘을 다 보냈더군요.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에 비싼 케이크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까지. 참 편리하고 똑똑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 휴대폰 안에서 처리되고 끝났죠. 꼭 무슨 비대면 업무 처리 같았달까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차가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애써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아들 전화만 덩그러니 받고 나니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 한마디를 며느리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게 그리 큰 욕심일까요? 저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아이는 저를 자꾸만 가족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정말로 양손 가득 음식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백화점 포장지에 곱게 싼 스카프를 제게 내밀며 상냥하게 웃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작은 성의예요. 고맙다, 새아가. 이런 걸 다 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정식 씨가 어머님은 밝은 색이 잘 어울리신다고 해서 골라봤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예쁜지 이런 걸 보면 속이 좁은 건 나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딱 정해진 예의범절의 선을 넘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선을 넘어갈 구실을 찾지 못했죠. 우리는 마치 잘 아는 사이처럼 웃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내오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업무와 관련된 통화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미련하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 몇 가지 해두었으니
퇴근길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핑계였죠. 며느리 없이 아들 혼자만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늦게 찾아온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아 밥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역시 엄마 밥이 최고라니까. 맨날 사 먹지 말고 가끔 와서 밥 먹고 가. 미선이는 저녁 잘 챙겨주고? 그럼요. 미선이가 얼마나 꼼꼼한데요. 아침마다 영양제까지 챙겨줘요. 아들 입에서 나오는 며느리 칭찬에 흐뭇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서운해졌습니다. 그렇게 속 깊고 괜찮은 아이가 왜 나한테만 쌀쌀맞게 구는 걸까요? 저는 마주 앉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식아, 나 세아가 전화번호 좀 다오.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녀석은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번호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거니? 그냥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그런다. 너희 둘만 아는 세상을 나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미선이가 회사 일 때문에 휴대폰을 거의 붙들고 살아서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중간에서 다 전해드릴게요.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참 답답한 소리만 골라서 하더군요. 아들이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게 제가 원하는 소통 방식이 아니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며느리 편을 드는 걸까요? 됐다. 내가 너한테 전달이나 받으려고 번호 달라는 줄 아니? 가족이잖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번호 아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고 묻는 거다.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한숨을 푹 쉬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던져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전에 미선이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번호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더냐.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입술만 떼었다 붙였다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곧 터져나올 말이 무엇이든 저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테니까요. 마침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그대로 제게 옮겼죠. 그 말투까지 흉내내는 것 같아 더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부 궁금하시면 당신이 전화할 때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안부 묻고 통화하면 되는 거지. 굳이 서로 스트레스 받게 전화번호를 왜 저장해요? 괜히 번호 알면 어머님도 나한테 전화해야 한다는 의무감 생기실 거고 저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생길 텐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당신 통해서 소식 전하는 게 서로한테 제일 편한 방식이에요. 라고 했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윙하는 이명과 함께 아들의 입모양만 뻐끔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구나. 의무감, 부담감, 스트레스, 며느리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명확한 단어들이었죠. 지금껏 혼자 속을 끓이고 서운해했던 시간들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는 시어머니, 며느리 눈치 보는 늙은이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측은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서 아들은 오히려 더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화 안 나세요? 화? 화가 왜 나니?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는데 저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새아가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들의 불안한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구차하게 며느리의 인정을 갈구하며 매달리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눈물과 한숨으로 채우지는 않겠다고. 남처럼 살자는 그 아이의 뜻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이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71살 김인순이 되찾을 내 삶의 존엄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저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어요. 분노나 서러움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단단하고 투명한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던진 말들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그 덕에 안개 속에 있던 제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주도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묵직한 공기를 내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미련과 기대를 털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던 아들 내외와 어색하게 웃으며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를 조용히 내려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얼마 전 동네를 산책하다가 찍어둔 이름 모를 들꽃이 가득 핀 오솔길 사진을 끼워 넣었죠. 그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싣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마치 업무를 전달하듯 용건만 말했죠. 정식아, 내일 점심때쯤 미선이랑 같이 집으로 좀 오너라.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제게서 처음 오는 연락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별일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다.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맞춰서 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며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내 감정과 내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예상대로 두 사람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안색을 살폈고 며느리는 무슨 추궁이라도 당할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문 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라. 점심은 먹었니?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두 사람을 식탁에 앉히고 얼마 전 선물 받은 국화차를 정성껏 우려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어요. 며느리는 찻잔만 내려다볼 뿐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찬물을 후후 불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제 진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식이를 통해 너 이야기를 들었다, 세아가. 아주 잘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버릇없다며 언성을 높일 거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너 말이 맞아. 억지로 가족인 척 연기하는 거 서로에게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 번호 하나 아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의무감으로 느껴질 정도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네.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반문했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 존중.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이제부터 남처럼 살자. 그게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길일 것 같구나.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에서 일어날 기세였죠. 저는 그런 아들을 손짓으로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정식아, 앉아라. 이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내 결정이란다. 너희 엄마가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미선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아주 합리적인 결정.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안도감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결과였지만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은 몰랐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남처럼 사는 법에 대해 몇 가지 정하는 게 좋겠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같은 모든 기념일에 서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남끼리는 그런 거 챙기는 거 아니잖니. 너희는 너희끼리, 나는 나대로 자유롭게 보내는 거야. 어머니. 둘째, 용돈이나 선물 같은 금전적인 지원은 일절 사양하겠다. 내가 내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남한테 신세 지는 거 딱 질색이거든. 너희도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완벽한 남이 되는 거다. 셋째,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각자 알아서 해결한다. 남의 사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만큼 무례한 것도 없으니까. 나도 너희 인생에 간섭할 생각 없고 너희도 내 인생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말을 마친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뱉은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이상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지?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너희도 동의하지? 저는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건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것이 아니었냐는 확인. 며느리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따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사이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의 깊은 탄식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두 사람은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죠. 저는 식탁에 남겨진 거의 식어버린 국화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차 맛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족쇄가 풀린 것처럼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동네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평소 눈여겨보았던 실버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수강 신청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평생 커피를 타주기만 했지 정작 나를 위해 커피를 배워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 김인순, 나이 71. 이것은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출사표와도 같았습니다. 결제 완료 창이 뜨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김인순을 위한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바리스타 수업 첫날은 생각보다 더 떨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책상에 앉으니 꼭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하기만 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고소한 원두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저와 비슷한 연배의 수강생들이 서너 명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가장 목소리가 크고 활기차 보이는 한 분이 제게 손짓을 했죠. 어머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다들 처음이라 어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바로 영자 씨였습니다. 옆집 언니처럼 쾌활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옆에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던 수키 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통성명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함을 풀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며 온 사람, 남편과 사별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러 온 사람, 평생 카페 주인이 꿈이었던 사람.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눈을 반짝이는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원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배우고 거대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직접 다뤄보는 일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뜨거운 스팀에 손을 대기도 하고 우유 거품을 내다 사방에 튀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특히 제 손으로 직접 내린 첫 에스프레소를 맛보았을 때의 그 짜릿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쓴맛과 신맛, 고소한 맛이 한데 어우러진 그 작은 잔 속에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함께 근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거나 새로 생긴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식들 흉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새로 나온 드라마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평생 가족들 이야기에만 갇혀있던 제 대화의 주제가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아들 문제를 까맣게 잊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영자 씨가 제 휴대폰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인순 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소셜 미디어 하나 안 해요? 이러니 자식들하고 소통이 안 되지.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니? 복잡해서 못해. 에이, 뭐가 복잡해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제 휴대폰을 가져가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해시태그 표시를 붙이는 방법까지. 저는 눈이 핑핑 돌 지경이었지만 영자 씨의 성화에 못 이겨 제 첫 게시물이라는 것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성공한,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어엿한 하트 모양의 라테 아트 사진이었죠. 자, 이제 언니도 인싸가 된 거야. 영자 씨의 말에 다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멋쩍게 따라 웃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잠시 후 휴대폰에서 띵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자 씨와 숙혜 씨가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첫 작품 너무 멋져요. 라는 댓글을 단 것이었죠.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일상은 커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창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처럼 살자고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오는 전화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좋아 보이시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을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나 요즘 바리스타 배운다고 했지? 오늘은 카푸치노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아주 재밌더라. 너도 나중에 한번 마시러 와. 제 대답이 예상과 달랐는지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먼저 신나서 제 일상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낯설었던 거겠죠. 아, 네. 친구분들은 잘해주세요? 그럼 다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너보다 나를 더 잘 챙겨준다. 지금도 우리끼리 채팅하느라 바빠. 무슨 할 말 있어서 전화한 거니? 용건 없으면 끊어야겠다. 숙혜 씨가 재밌는 사진을 올려서 아니요. 그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었던 엄마가 이제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 알았다. 나도 네 목소리 들었으니 됐다. 그럼 끊는다. 바쁘다. 저는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 정한 관계의 방식이었고 이 관계에서 주도권은 이제 제게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예년 같았으면 벌써부터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했을 테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바리스타 수업 동기들과 함께 남해로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숙희 씨의 고향 친구가 운영하는 예쁜 펜션을 통째로 빌려 우리끼리 맛있는 것도 해먹고 바다도 실컷 보기로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죠.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날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추석인데 저희 그냥 얼굴만이라도 뵈러 가면 안 될까요? 미선이도 그러는 게 도리일 것 같다고 하고 아들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동정심으로 한번 규칙을 깨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네, 나 그날 집에 없어. 제 대답에 아들은 진심으로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명절에 집을 비운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겠죠. 어딜 가시는데요? 누구랑요? 저는 일부러 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에게 제 즐거움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말이에요.
바리스타 반 친구들이랑 남해로 여행 가기로 했어. 바다가 보이는 펜션도 예약해뒀지. 가서 회도 실컷 먹고 독일 마을 구경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 신경 쓰지 말고 둘이서 오붓하게 편안하게 명절 보내도록 해라. 이게 우리가 약속한 거잖니.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 약속.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당혹감, 서운함, 그리고 아주 약간의 질투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 준비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어 보내주마. 마지막 말은 며느리에게 보란 듯이 던지는 저의 작은 복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노을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남해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20살 처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쳤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몇 년 만에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나니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영자 씨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리들의 수다는 끊일 줄 몰랐어요. 흘러간 옛 노래를 목청껏 따라 부르기도 하고 휴게소에 들러서는 갓 튀겨낸 호두과자를 사 먹으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하니 쪽빛 바다가 부서지는 햇살과 함께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펜션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그림처럼 서 있었죠. 짐을 풀기가 무섭게 우리는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파도를 맞는 기분은 정말이지 최고였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며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이 파도에 씻겨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케 씨가 준비해온 맛깔스러운 밑반찬에 영자 씨가 구워주는 두툼한 목살, 그리고 제가 직접 내려온 향긋한 드립, 커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저녁 식사였죠.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따라 들고 서로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며 건배했습니다. 인순 언니의 자유를 위하여, 영자 씨의 꿈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빛나는 노년을 위하여.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는데 문득 아들 내외는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며 송편을 먹고 있겠죠. 제가 없는 텅 빈 명절. 그들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제 자신을 얽어매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영자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여행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친구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는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는 사진, 예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진까지. 그리고 이렇게 글을 남겼죠. 내 인생 71년 만에 첫 친구 여행.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 그 게시물 아래로 친구들의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관심들이 사랑스러워 밤늦도록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 내외의 아파트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날 둘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명절 음식을 할 줄도 몰랐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들은 소파에 누워 하염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제 소셜 미디어를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고 해요. 화면 속에는 자신이 알던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늘 희생하고 인내하던, 자식 걱정이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가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소녀처럼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죠.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의 세상에서 자신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상실감이었을까요? 아들은 말없이 휴대폰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 미선 역시 사진 속의 저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요.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고 싶었던 시어머니, 귀찮고 부담스럽기만 했던 존재, 그저 집안에서 조용히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가는 모습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겠죠. 며느리의 마음속에 어떤 파문이 일었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저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뒤 아들이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은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녀석은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에요. 여행 다녀오시느라 돈 많이 쓰셨을 텐데. 저는 커피 그라인더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가져가. 그래도 어머니, 이건 그냥 아들로서 드리는 성의인데. 정식아.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우리 약속한 건 지키자. 남끼리는 돈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희라는 관계의 문제야. 이 선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제 눈빛이 너무나 확고했던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서더군요. 축 처진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끝까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배워야 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봐야만 했죠. 그날 밤 저는 아들이 두고 간 원두를 갈아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집 안 가득 퍼지는 커피 향을 맡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 향기로운 평화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며느리 미선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풀 죽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자신으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제 소셜 미디어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다고 해요. 삐뚤빼뚤한 라테 아트 사진부터 친구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보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자신이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했던 시어머니라는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낯선 사람 김인순을 마주하며 며느리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던 날, 제 손은 20살 처녀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밥솥 버튼은 눈 감고도 눌렀고 아들 반찬 만드는 일에는 도가 텄는데 고작 커피 한 잔 내리는 일이 뭐라고 일이 긴장되는지 모를 일이었죠. 옆에서 함께 시험을 보던 영자 씨가 언니, 청심환이라도 하나 줄까? 하며 눅을 쳤지만 저는 웃음으로 답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고 저는 연습한 대로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찍힌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대학에 합격한 아들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만큼이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서툰 솜씨로나마 서로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대접하며 한바탕 웃었죠. 제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71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이렇듯 향기로운 커피 향으로 채워져 가는 동안 아들 내외의 집에는 무겁고 씁쓸한 침묵이 내려앉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한참 뒤에야,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야 저는 아들을 통해 그 시간 동안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며느리 미선이가 그토록 날카로운 가시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뿌리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죠. 모든 것은 늘 그랬듯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고된 회사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소파에 몸을 던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뜨는 순간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지 않으면 10분 뒤에, 20분 뒤에 괜찮다는 문자를 보낼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걸려올 것을 알기에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죠. 미선아, 이제 들어왔니? 저녁은 먹었고? 시작은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오늘 시장에 갔는데 너 좋아하는 총각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더라. 한 통 담아놨으니 주말에 와서 가져가. 아, 오는 김에 아빠 약도 좀 타오고. 병원 들를 시간도 없으시네. 엄마, 나 주말에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바쁘긴 뭐가 바빠. 너희 시어머니한테는 명절 때 여행도 보내드리면서 친정 와서 김치 한번 가져갈 시간은 없다는 말이니? 서운하다 정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모든 시간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일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거나 어밖에 없는데라는 말로 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분만의 방식이었죠. 너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시댁에서 뭐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니?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셔? 힘들면 엄마한테 다 말해. 내가 정서방한테라도 한마디 해야지. 며느리는 질식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친정엄마는 잊지도 않은 시집살이를 상상하며 딸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려 들었으니까요. 그 전화통화는 며느리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고갈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며느리는 한참 동안이나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녀에게 전화벨 소리는 안부를 묻는 반가운 신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쇠사슬 소리와도 같았던 겁니다. 며칠 뒤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친정엄마에 대한 하소연을 한참 늘어놓다가 저와의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남처럼 살자고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지. 그런데 요즘 정식 씨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친구는 묵묵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의외의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미선아, 나는 네 마음이 이해는 가. 너희 엄마가 보통 분은 아니시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너희 엄마랑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미리 단정해버린 거 아니니? 너 정식 씨 어머님 소셜 미디어 봤다며. 바리스타도 배우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내가 보기엔 굉장히 멋진 분 같은데 너는 네가 만든 상처에 갇혀서 어쩌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을 처음부터 밀어낸 건지도 몰라. 친구의 그 말은 며느리의 마음을 세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언제나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방어 기제가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저에게 용돈을 거절당하고 돌아온 아들은 내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말 한마디 없던 아들의 모습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해요. 정식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어쩌겠어. 어머니는 이제 나를 아들로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잘 지내셔서 좋은 거 아니었어요? 좋아. 물론 좋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나는 지금 엄마를 잃어버리는 기분이라고. 우리가 남처럼 살자고 한 이후로 엄마가 얼마나 변했는지 너는 몰라. 모든 걸 혼자서 다 하셔. 나한테 기대려고를 안 하신다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나는 엄마한테 완전히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야. 아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죠.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를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나는 그냥 무서웠다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또 다른 엄마가 생기는 거요. 평생 나를 감시하고 내 모든 걸 통제하려는 엄마가 또 한 명 생기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나한테 전화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에요. 그건 족쇄고 감옥이었어. 숨막히는 관심, 부담스러운 사랑. 나는 결혼하면 그런 걸 또 겪게 될까봐, 어머님이 우리 엄마 같은 분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벽을 쳐버린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상처로 당신을 판단하고 밀어내버린 거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며느리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아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로 인해 겁에 질려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말없이 우는 아내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상처와 오해가 비로소 서로에게 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참 뒤에야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대신 아주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연민이었을 겁니다.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보였던 그 아이의 여린 속살을 저는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자신의 상처와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끝나고 우리 바리스타 반 동기들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났어요. 그날도 우리는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에 모여 앞으로 무엇을 하며 소일할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며 바람을 넣었고 우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수케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수케 씨,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수키 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려 했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의자 아래로 스르륵 쓰러지고 말았어요. 순간 카페 안은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죠. 영자 씨, 빨리 119에 신고해요. 다른 분들은 수키 씨 숨 쉴 수 있게 공간 좀 확보해 주시고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치며 수키 씨에게 다가가 꽉 끼는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주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함부로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기도를 확보해 주었죠.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수키 씨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졌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먼 지방에 살아 당장 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아니요, 친구예요. 가족들한테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병원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수키 씨는 곧바로 온갖 검사를 받기 위해 처치실로 옮겨졌고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남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접수처에서는 보호자를 찾아 인적사항과 병력을 물어왔지만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간신히 수키 씨 휴대폰 연락처에서 아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금 당장 출발해도 서너 시간은 걸린다며 그때까지만 엄마 곁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숙희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혈관 하나가 완전히 막혔어요.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일단 친구분께서라도 사인을 해주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감히 내가 사인을 해도 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보호자 김인순. 그 글자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죠. 수케 씨가 수술실로 들어간 뒤 저는 다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던져졌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등이 꺼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정씨가 엄마 지금 병원인데 너무 무섭고 힘들어. 딱 한 번만 이 위기만 넘기기 위해 아들에게 기대고 싶다는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곁에 와주기만 한다면 이 불안과 공포가 조금은 가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처럼 살자고
아프거나 힘들어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선언한 것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제 손으로 만든 규칙을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스스로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대신 우리 바리스타 반 단체 채팅방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수키 씨 수술 들어갔어요. 다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언니, 괜찮아요? 혼자 거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응, 괜찮아. 곧 아들 온다고 하니 걱정 마. 아니, 언니 말이에요. 언니는 밥도 못 먹고 밤새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갈까요? 아니다. 너도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서 자. 나는 괜찮으니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영자 씨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죠. 제 고집스러운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영자 씨는 제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반 비상 연락망을 뒤져 예전에 제가 적어두었던 아들의 연락처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시각 아들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서류와 씨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혹시 김정식 씨 되시나요? 저는 어머님 친구 김영자라고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죄송해요. 이렇게 밤늦게.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친구분이 쓰러지셔서 보호자로 밤을 꼬박 새우고 계신데 제가 걱정이 돼서요. 언니가 워낙 강단 있는 분이라 아드님께는 연락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주제넘은 짓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자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죠. 남처럼 살자는 그 서늘한 약속이 장난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생사가 오갈 수도 있는 현실의 벽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소리쳤다고 해요. 어느 병원입니까?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아들은 들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아들의 머릿속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실 앞을 지킨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길고 길었던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 수키 씨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자 그제야 밤새 저를 짓누르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어요. 저는 텅 빈 복도 의자에 몸을 구겨 넣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조차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 위로 따뜻한 것을 덮어주는 온기에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익숙한 구두와 바지 정장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달려온 것인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정식아, 네가 어떻게 해? 엄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덮어주었던 자신의 양복 상의를 여며주었죠. 그 옷에는 아들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분한테 연락받았어요. 왜 전화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원망과 안타까움으로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달아빠진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를 제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죠.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밤새 씨름했을 복잡한 병원 서류들을 가져가 묵묵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휴대폰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보험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여전히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며느리 미선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든 채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향해 쭈뼛거리며 서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며느리가 가장 오기 싫어할 만한 장소였으니까요. 아들이 먼저 며느리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몇 마디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들고 있던 보온병을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님 밤새 힘드셨을 텐데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저는 그 보온병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길 왜 왔을까? 아들이 억지로 끌고 온 걸까? 아니면 이것도 그저 며느리로서의 의무감 때문일까? 오래된 원망과 불신이 고개를 들려 했지만 저는 며느리의 지친 눈동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숨을 죽인 채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조용한 줄다리기를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서 내가 이 손길을 거절한다면 우리 사이의 벽은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이 손길을 잡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며느리가 내민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스쳤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제 손등에 며느리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맙다.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안도한 듯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소한 전복죽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저는 뚜껑에 죽을 조금 덜어 천천히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쓰렸던 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들어가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밤새 고민하고 미안해하며 저를 걱정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죽을 몇 숟가락 더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의 얼굴에도 며느리의 얼굴에도 아주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수많은 말도 거창한 화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아주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신호였습니다. 숙혜 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병원 복도에는
비로소 안도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백했던 친구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며칠 동안 제 온몸을 짓누르던 육중한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온 수케 씨의 아들은 제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상기된 젊은이는 제게 은인이라도 되는 듯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닙니다.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수케 씨가 저렇게 잘 버텨준 게 고마울 따름이죠. 저는 그 청년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의사 선생님의 소견, 제가 서명했던 수많은 서류 뭉치를 아들 내외와 함께 수케 씨 아들에게 차근차근 인계했습니다. 아들은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고, 며느리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들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주었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제 마음속에서는 뭐라 형언하기 힘든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삐걱거리던 톱니바퀴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어느새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낯설고도 가슴 벅찬 풍경이었어요. 병원 일을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척이나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가시돋친 침묵과는 극결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서로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는 신중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복기했습니다. 제 어깨를 덮어주던 아들의 따뜻한 외투, 그리고 제 손에 전해지던 며느리의 온기가 담긴 보온병. 그 두 가지의 기억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꼬박 하루를 앓듯이 잠만 잤습니다. 긴장이 풀린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일어났을 때의 정신은 오히려 갓 닦아낸 유리창처럼 맑고 투명했어요. 이번 일은 제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세웠던 남처럼 살자는 견고한 규칙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한 훌륭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저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고립시키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꺼운 감옥벽에 예상치 못한 작은 문을 내준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가 내밀었던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내야 할 과정이었죠. 저는 잠시의 망설임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담담하게 용건을 말했어요. 정식아, 엄마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셋이 제대로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너희 집도 우리 집도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 내일 오후쯤 호수공원 옆에 있는 조용한 찻집에서 보는 게 어떻겠니? 제 제안에 아들은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러겠노라고 미선이와 이야기해서 시간을 정해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주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죠. 약속한 날 저는 일부러 30분 정도 먼저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참으로 고즈넉한 공간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은은한 나무향과 묵향이 배어 있어 들끓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이윽고 찻집 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죠. 먼저 와 계셨네요, 어머님. 그래, 길이 막힐까봐 서둘렀더니 조금 일찍 왔구나. 앉아라. 우리는 잠시 동안 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선뜻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저는 찻잔을 데우는 뜨거운 수증기를 바라보다가 이 어색한 침묵을 깨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평생 제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말 겁니다. 병원에서 끌여다 준 그 중 말이다. 제가 운을 떼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다. 밤새 아무것도 못 먹어 쓰렸던 속이 그 죽 한 그릇에 다 풀리는 것 같았어.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병원에서의 일을 이렇게 담담하게 꺼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꾸짖음이나 원망이 아닌 따뜻한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제 방식이 낯설었겠죠. 아, 입에 맞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고맙다, 새아가. 내가 안다. 그 정신없는 상황에 그 밤중에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 네가 내민 그 죽그릇에 네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도. 제 진심 어린 인사에 며느리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이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그 작은 격려에 용기를 얻었는지 며느리는 큰 숨을 한 번 내쉬고는 마침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자기 안에 단단하게 가둬두었던 아프고 서러웠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집착과 통제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이어지는 확인 전화, 딸의 모든 일정을 꿰뚫고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감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원망과 한숨.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효녀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전화벨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오늘은 또 어떤 요구를 하실까? 미리부터 겁이 났으니까요. 제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엄마의 기분을 살피고 엄마의 뜻에 맞춰드리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체념으로, 때로는 깊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저에 대한 반감이나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상처받았던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라는 한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아픔의 무게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동시에 저를 질식시키는 존재. 그런데 결혼을 하면 제게 또 다른 엄마가 생긴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은 우리 엄마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정식 씨를 통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순간 제 목에 또 다른 쇠사슬이 채워질 거라는, 제 삶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통제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한참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낸 며느리는 끝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지를 뽑아 조용히 건네주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끄끄거리며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간신히 눈물을 그친 며느리를 향해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 여린 어깨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참으로 애썼다, 얘야. 제 말은 다 괜찮다는 식의 성급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서 외롭게 건너왔을 그 아프고 서러웠던 시간 전체를 향한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공감과 위로였죠. 제 말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아까와는 그 성격이 다른 수십 년간 굳어있던 응어리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따뜻한 해빙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전혀 몰라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 남편 먼저 보내고 텅 빈 이 넓은 집에 아들 녀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장가를 가서 너처럼 예쁘고 반듯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 늙은이 마음이 얼마나 좋고 설렜겠니. 이제 내 식구가 하나 더 늘었구나. 이제 나도 딸처럼 생각하고 의지할 사람이 생겼구나 하고 참으로 많은 기대를 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자꾸만 밀어내는 것 같았어.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 그래서 참 서운하고 야속했다. 내가 너한테 바랐던 건 대단한 효도가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저 가끔 전화해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밥은 먹었는지,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관계. 그걸 원했던 것뿐인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의 그 외로움이 너에게는 우리 엄마의 집착과 통제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걸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결국 나 역시 내 외로운 입장에서만 너를 바라봤던 거지.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과거 상처로 현재의 저를 오해했고, 저는 제 현재의 외로움으로 며느리의 행동을 오해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상처를 방패 삼아 어머님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 가늘게 떨고 있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 그걸로 됐다. 우리는 둘 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이,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이 조금 서툴렀던 것뿐이지. 제 품에 안긴 며느리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찻집의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얽히고 설켜 있던 오해의 실타래를 마침내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불편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상처를 가진 한 여자와 지독히도 외로웠던 한 여자가 서로의 존재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 가을 하늘은 우리가 들어갈 때보다 한층 더 높고 푸르러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 탁한 감정의 응어리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찻집을 에워싼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돌이 깔린 짧은 길 위에서 저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 며느리는 늘 제게서 한두 걸음 뒤처져 아들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채 땅만 보고 걷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제 바로 옆에 나란히 서서 저와 보폭을 맞추어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굳게 닫혀있던 입가에는 힘이 하나마 편안한 기색이 감돌았죠. 그 사소한 변화가 제게는 커다란 감동의 파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마침내 자신의 상처라는 어둡고 축축한 동굴 밖으로 한 걸음, 아주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차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며느리가 무언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죠. 어머님, 잠시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게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더군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수줍음이 남아 있었지만 두 눈은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제 번호예요. 저장해 주세요, 어머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이 11자리의 숫자 조합이 뭐라고 우리는 반년이라는 그토록 길고 아픈 시간을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며느리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직접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연락처에 차분히 입력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뜬 유미선이라는 세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제게 더 이상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글자들을 지우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새로 입력했습니다. 우리 딸 미선이라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래졌습니다.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커다란 눈동자에 맑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곧바로 그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가방 속에서 경쾌하면서도 조금은 낯선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은 당황한 그러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꺼내든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방금 저장한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우리는 그 화면을 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주차장을 가득 채웠고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마지막 어색함의 잔재마저 가을바람에 흩날려 보내는 듯 했습니다. 반년이라는 길고 아픈 시간을 돌아 우리는 마침내 세상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온전히 연결된 겁니다. 저는 차에 오르기 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서로 번호도 알게 됐으니 이걸로 다 끝난 걸까?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질문의 진짜 의도를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아니,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어렵게 연 이 마음의 문을 다시는 닫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서로에게 상처 주는 방식으로도 또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서로를 올가매고 구속하는 방식으로도 살면 안 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새롭고 건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우리는 차에 오르는 대신 근처 호수가 내다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가을바람에는 상쾌한 풀내음과 흙내음이 섞여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미선아, 찻집에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요즘 내 삶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너는 너대로 치열하고 바쁜 인생이 있고 나도 이제는 나만의 새로운 삶이라는 게 생겼어. 바리스타 수업도 가야 하고 친구들이랑 등산 약속도 잡아야 하고 새로 나올 디저트 레시피도 연구해야 하고 생각보다 아주 바쁜 몸이야. 제 너스레의 며느리가 마침내 소리를 내어 작게 웃었습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진 참으로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관계는 애초에 만들지 말자. 그건 너도 나도 결국 원치 않는 방식일 테니 내가 나를 위해 너의 시간을 억지로 희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 대신 아주 작지만 소중한 약속을 하나 정하는 건 어떨까? 네, 어머님. 어떤 약속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 이제 뭐든지 다 지킬 자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와 함께 진심 어린 열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인 일요일 저녁 8시에 딱 10분만 통화하는 거야. 길게 할 필요도 없어. 길어지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저 그 주에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말이야. 이건 서로를 감시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숙제가 아니야. 정말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다정한 인사로. 물론 정말 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땐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제일 먼저 전화하는 거고. 어떠니? 제 제안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통보나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존중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배려 깊은 약속이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느슨하지만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명주실과도 같은 약속이었죠. 네, 어머님.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 그 약속 꼭 지킬게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들은 그제야 온전히 안심이 되는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다 씻겨나간 듯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헌법 제1조를 아름다운 가을 햇살 아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저는 약속 시간인 8시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옆에 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첫 데이트 약속을 앞둔 처녀처럼 조금은 긴장되고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이었죠. 제가 먼저 걸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정확히 8시 정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우리 딸 미선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활짝 미소를 지었죠. 여보세요? 미선이냐? 네, 어머님. 저 미선이에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우리의 첫 공식적인 통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라거나 저녁은 드셨어요? 같은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는 등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우리는 약속한 10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 서로 노력했어요. 저는 새로 개발한 사과 시나몬 라테 레시피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사과의 상큼함과 시나몬의 향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우유 거품은 어떻게 내야 더 부드러운지에 대해 설명했죠. 며느리는 새로 시작한 필라테스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뻣뻣했던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보람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소소한 대화였지만 저는 그 10분 동안 온전히 며느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며느리 또한 제 이야기에 와, 정말 맛있겠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며 진심으로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것은 서로의 독립적인 세계를 존중하고 공유하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10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고 잘 지내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에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만족감이 잔잔한 강물처럼 번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일요일이 지나고 우리의 10분 통화는 점점 더 자연스럽고 풍성해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안함과 친밀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회사에서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일을 제게 털어놓으며 아이처럼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권위적인 시어머니들처럼 어른 말씀은 따르는 게 맞다 혹은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다, 네가 참아라라고 말하는 대신 며느리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그런 무례하고 꽉 막힌 사람이 다 있니? 우리 미선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그걸 몰라준대? 속상해서 어떡하니? 내일 맛있는 거 꼭 사 먹고 기운 내라. 네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난생 처음으로 엄마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경험했을 겁니다.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일요일 저녁, 저는 통화를 마치기 전에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미선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니?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 딴 기념으로 내가 직접 내린 진한 에스프레소로 진짜 맛있는 티라미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면 너랑 정식이랑 와서 맛 좀 봐줄 수 있을까? 물론 너희도 주말 계획이 있을 테니 바쁘면 어쩔 수 없고, 부담은 절대로 갖지 말고. 저는 일부러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의무나 도리가 아닌 순수한 애정과 기쁨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초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절할 핑계를 생각하는 걸까 하고 잠시 마음을 졸이는데 이내 훨씬 더 밝고 활기찬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너무 좋죠. 저 정식 씨한테 티라미수 정말 좋아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와, 그럼 제가 그날 어머님 좋아하시는 소불고기 맛있게 해서 가져갈게요. 어머님이 저 처음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해주셨던 바로 그 불고기요. 제가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정식 씨한테 물어보고 몇 번 연습했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신 귀한 음식만 얻어먹을 수는 없죠.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함께 식탁을 차리고 기쁨을 나누고 지난날의 좋은 기억을 소환해 서로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능동적이고 사랑스러운 파트너가 되어준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토요일에 만들 티라미수 재료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며느리가 해올 불고기와 어울릴 만한 다른 메뉴들을 즐겁게 구상했죠. 예전 명절 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며느리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의무감으로 음식을 장만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값비싼 음식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 즉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애정,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분 좋은 기대감이 가득 차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지극히 평범한 그 옛말이 요즘처럼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새로운 가족의 규칙을 만들고 서로에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젖힌 지 어느덧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다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반년이라는 시간에 훌쩍 지나갔죠. 그동안 우리에게는 겨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날의 새싹처럼 아주 작지만 소중하고 경이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확히 10분을 지키려 애썼던 우리의 통화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될 만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주말에 야심차게 케이크를 굽다가 까맣게 태웠다며 폭삭 주저앉은 처참한 케이크 사진과 함께 어머님, 제 인생 같아요. 이걸 어떡하죠? 라며 우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 한참을 웃다가 마침 저도 태닝을 너무 심하게 시킨 스콘 사진을 찍어 보냈죠. 우리 딸, 인생은 원래 쓴맛과 단맛, 그리고 가끔은 탄맛도 있는 거란다. 우리 둘 다 오늘은 커피나 마시면서 액대 맞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실패담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하지만 충분히 따뜻하게 스며들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만의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아주 근사하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잊고 살았던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시작했던 바리스타 수업이 제 인생의 후반부를 전혀 다른 색깔로 칠해주는 활기찬 계기가 되어준 겁니다. 늘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쾌활한 영자씨,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나 예전보다 한층 더 강인하고 지혜로워진 숙혜 씨와 의기투합하여 돈내 어귀의 낡은 상가를 빌려 우리만의 작은 북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 벽지 색깔, 테이블 배치 하나하나까지 평생 갖기 다른 삶을 살아온 여자 셋의 의견이 사자건건 부딪혔죠. 대출금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 문턱을 드나들 때는 덜컥 겁이 나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때로는 격렬하게 다투기도 하면서 마치 하나의 팀처럼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그림자처럼 가려져 살았던 제가 대표 김인순이라는 제 이름석 자가 당당히 새겨진 사업자 등록증을 손에 쥐던 날, 저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영자 씨가 최고의 커피와 전반적인 운영을, 수키 씨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꼼꼼한 회계를, 그리고 제가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달콤한 디저트를 맡기로 했죠. 인순의 서재라고 이름 붙인 우리 카페는 갓볶은 원두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향기롭게 어우러진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와 편히 쉴 수 있는 포근한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카페 개업식 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랏빛 서양란이 담긴
커다란 화분을 들고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엄마 대박 나세요 라며 파이팅을 외쳤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직접 골랐다는 감색 바탕에 예쁜 꽃수가 놓인 앙치마를 선물로 내밀었죠. 어머님, 이제 진짜 사장님 되셨네요.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지금 어머님이 제일 멋져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괜히 코끝이 찡해져 저는 눈물을 감추려 애써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하루 종일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손님을 맞고 컵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몰려드는 손님에 정신이 없어 허둥대는 제 등 뒤에서 어머님, 3번 테이블 주문 밀렸어요. 제가 먼저 정리하고 있을게요. 하고 외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천군만마와도 같이 든든했죠. 한 번은 까다로운 손님이 커피 맛이 너무 쓰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순간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손님, 입맛이 정말 섬세하시네요. 저희 사장님이신 어머님께서 일부러 다크 초콜릿 향이 풍부한 싱글 오리진 원두를 고르셨는데 입에 안 맞으셨나 봐요.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부드럽고 산미가 있는 하우스 블렌드로 제가 한 잔 새로 내려드릴까요? 이건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그 능숙하고 지혜로운 대처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아들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엄마를 보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엄마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된 것 같아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가슴 벅차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는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카페에 들러 제 일을 돕고 신메뉴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는 며느리는 이제 제게 둘도 없는 사업 파트너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가을날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이었죠. 어머님, 숙희 이모님도 완전히 건강 찾으셨고 카페도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 이 기쁜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제대로 기념해요. 다 같이 가족사진 찍으러 가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관계를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사진관에 들어서는 제 마음은 무척이나 설레었어요. 먼지 쌓인 창고 속에 넣어두었던 어색한 미소와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득했던 그 결혼사진과는 전혀 다른 진짜 우리의 모습이 담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사 앞에서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섰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와 며느리의 어깨에 든든하게 팔을 둘렀고 며느리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며느리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와 따뜻한 온기가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 작은 몸짓 하나에 우리는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구나 하는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어보세요. 치즈. 사진사의 말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억지로 쥐어짜내는 어색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우리 각자가 지나온 아픔과 갈등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겨낸 뒤에 찾아온 평화와 감사가 만들어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찰칵하는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그 눈부신 순간에 우리는 한 장의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서로의 독립적인 세계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마침내 진짜 가족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페 마감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저는 홀로 남아 그날 찍은 가족사진 액자를 깨끗한 융으로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 한가운데에 걸어둔 액자 속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지난 시간들이 한 편의 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번호 하나를 몰라 가슴앓이하고 남처럼 살자는 차갑고 서늘한 말에 밤잠을 설치며 상처받았던 그날들. 그때의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외로운 시어머니라고,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의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이 행복한 순간으로 이끌어준 소중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며느리의 그 모질고 아팠던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텅 빈 집에서 아들의 전화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며느리의 눈치나 보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살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남처럼 살자는 저의 단호한 선언은 사실 며느리를 향한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겠다는, 이른 평생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김인순이라는 한 사람이 세상에 외친 뒤늦고도 간절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을 향기롭게 가꾸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세상도 저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통쾌한 사이다의 진짜 의미는 누군가를 이기고 굴복시켜 내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모욕 속에서도 나 자신의 존엄성과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온 삶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위한 커피를 정성껏 한 잔 내렸습니다. 늦은 밤 카페 안에는 저와 깊고 풍부한 커피 향만이 오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걸어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쌉쌀하고 그 끝에는 아주 길고 향기로운 여운이 남는 맛. 꼭 제가 파도처럼 겪어온, 그리고 앞으로 잔잔한 호수처럼 살아갈 제 인생의 맛과도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내린 향기로운 내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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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습니다.